して推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바뀐 건 7년 8개월여 만의 일인데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4%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아베 내각이 2차로 출범을 했을 때 그 당시 62%였으니까 그보다도 높고, 그리고 새 정권 출범 지지율로는 역대 3위라고 하니까요. 뭐 그동안 아베 총리가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고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새로운 내각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감형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역시 서민재상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역대 자민당의 총리가 최근에 한 10명 가운데 8명이 정치 명문가 출신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외조부, 조부, 그리고 부친 자기까지 이렇게 4대째, 이렇게 3, 4대째 명문 집안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모처럼 서민재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신선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파벌이라든지 또는 세습 타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본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파벌, 비세습을 그간 강조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인사를 보니까 조금 다른 행보였어요. 아니, 맞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파벌을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 이번에 봤더니 사실 자기를 만들어준 니카이 자민당의 간사장입니다. 네. 그대로 유임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5개 파벌이 지지를 했는데 5개 파벌에다가 전부 다 자리를 주는 파벌 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이 역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스가 내각을 보면 아베에 대한 보원 인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베의 최측근인 지금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총리가 이제 2인자입니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관방장관에 앉혔고요.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에 기용했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베 친동생을 국방상에 둠으로써 방위상에 둠으로써 미국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아베의 정책을 개성하겠다는 것들을 미국에 좀 어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으로 사실 짐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는 아베의 그림자 총리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베 정책을 개성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과감한 계획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행정의 수직적인 일처리라든지 기득권, 전례 뭐 이런 같은 규제를 혁파하고 네.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집중하겠다 이런 플랜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경제 정책 상황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아베노믹스에서 성과를 못 거둔 것이 성장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뒤떨어진 IT라든지 디지털 이쪽에다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이제 핸드폰 요금 인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도 지난 2, 4분기 때 마이너스 한 27%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고토 트래블 같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화용 점정이 되는 것이 내년에 도쿄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죠. 이 상대로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가 아베 전 총리의 자녀 임기인 약 1년인데 1년 내에 만족할지 아니면 장기 집권의 가능성도 있는지 어떨까요?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총재 선거에서 무려 70%나 획득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해산 총선거를 해가지고 좌파 세력들을 신고 그리고 네. 나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1+3 자민당 총재 임기 3년이 추가되면서 4년간의 장기 집권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역시 한일 관계인데 그런데 스가 총리가 취임한 첫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변국들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쏙 뺐어요.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저는 일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스가 총리가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한일 관계가 워낙에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처음 출발부터 어려운 문제를 불러와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출발에 힘들게 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도 그 모태기 외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국제법 위반을 한국을 문제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뭔가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스가 총리가 과거에 안중근 의사를 가리켜서 테러리스트라고 말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가 총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를 말하자면 자기들의 국제법적 고유 용토라고 한다든지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던 증거가 없다라든지 네. 또는 야스쿠니 신사를 2011년에 참배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전통적인 아베 노선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부터 그럼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전제를 해야 할 것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우세한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베 전 수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념적인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네. 극우적인 인물이었지만 스가 새 총리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시에 관방장관이었던 스가는 이게 일본 기업에게도 이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살짝 입장차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일본도 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 상대적으로 아베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지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일단 스가 총리가 이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좀 부족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라서 무리하게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노력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보다는 뭐 경제를 살린다든지 내치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일 관계 안 좋을 때 뭐 알아서 해 니들끼리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었거든요. 한일 관계 안 좋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전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던 게 2013년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한일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때 2014년 아시아 순방할 때 일정이 없던 한국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대한제국 국세도 가져다주고 좀 달래면서 네네. 바이든은 좀 그런 쪽으로 네, 가지 네, 않을까 네. 기억이 싶습니다. 납니다. 미국 얘기하셨는데 이 스가 신임 총리가 외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서는 사실 이제 위안부 합의라든지 고노다마 재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방장관으로서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행인 것은 연내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래서 당면한 강제징용 해법을 하루빨리 양국 간에 풀어나가자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걸로도 이미 연내 한일 관계 개선은 이미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